안녕하세요. 담대한 혁신사의 플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저자 임진철입니다. 제 3강 포스트 87년 체제와 생명평화 민주주의입니다. 이 87년 체제라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을 지나서 87년 6월 민주대항쟁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이 군사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 이 절차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87년 체제는 군사 독재 무신 정권을 몰아내고 문신 정권을 만들어냈지만 이 체제는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외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한번 보면은 이 후진국형, 개발도상 중진국형, 선진국형이 있는데 보통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그때는 대의민주주의 이렇게 무늬만 가진 대의민주주의 외양의 독재체제였죠.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체제였죠. 이 개발도상 중진국형은 소위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87년 체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대의민주주의, 외발민주주의에다가 중앙집권 체제고 이 민치라고는 없는 통치체제, 이 세 가지가 융합된 체제가 87년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형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소위 양발민주주의가 융합된 민주주의 자치분권 협치체제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가장 그 자치분권 협치체제를 가장 잘 운영하는데 보통 이걸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꼬뮌, 그 다음에 칸톤이라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삼중체제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스위스는 재정분권도 잘 되어 있습니다. 30%는 꼬뮌이 30% 국가 예산을 쓰고 40%는 칸톤이라는 지방정부가 씁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가 30%를 쓰죠. 이걸 만약에 한국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670조라고 그러면 그거의 30%를 3,500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아마 한 개 읍면동에 한 670억 정도가 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한 개 읍면동이 670조를 마을자치정부가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면 뭐 마을대학, 마을병원, 마을 스마트 농장 모든 걸 자치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와 이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체제를 이 투 트랙으로 혼합한 체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치는 여전히 이 선진국형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개발도상 중진국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인 한국인들은 한국의 현재의 외발민주주의 87년 체제에 대한 불만이 목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다라는 이 대의민주주의 신화에 쇠뇌되어서 이 대의 정치인들의 이 팬덤 정치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어린 새끼 사자를 10m, 가로 세로 10m 반경에 동물원을 만들어서 키웠어요. 근데 한 5년 되니까 성체 사자, 어른 사자가 됐어요. 이 어른 사자를 마침 한 100만 평 규모의 어떤 초원이 있는 100만 평 규모의 사파리, 동물공원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체 사자를 사파리로 옮겨놨는데 이 100만 평이나 되는 초원의 어떤 그런 사파리를 질주하면서 야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꺼내놨는데도 계속 외부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려놓은 100m, 한 10m 반경에 우리를 그려, 그 안에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 사자를 야생 적응 훈련을 한동안 시킨 후에서 이 사자가 이 100만 평이나 되는 사파리 동물공원을 이렇게 야생을 질주하면서 이제 뛰놀게 됐다는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처럼 이 대의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다라는 이 신화에 세뇌된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정치에 직접적 주체로 나설 생각을 못하고 계속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이런 양당 체제에 포획돼 가지고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고 그 지지자를 어떤 열성 지지자가 돼 가지고 팬덤 정치의 모잇감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87년 체제를 극복할 이유는 뭐냐? 이제 한국의 정치 체제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개발도상 중직국형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선진국형 정치 체제로 나아갈 때가 됐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외발 민주주의 체제는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검찰 무리에 의해서 아주 농락당한 아주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임을 윤석열 정권의 등장을 통해서 뼈저리게 절감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외발 민주주의인 이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 가지고는 이 복잡하고 어떤 거대한 그 사안들이 많은 한국 사회의 정치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통치와 민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는 대의정치와 통치를 총칭해서 통치라고 부르고요. 민치는 주민자치, 시민정치, 공론정치를 통칭해서 민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그 저명한 자크 랑시에르라는 이제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는 그 저서에서 치안과 정치로 나눕니다. 지배의 통제를 위한 지배 세력의 권력 행사를 치안으로 보고, 정치는 돈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그 몫을 쟁취하면서 서로 더불어 나누는 행위를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시위와 캠페인, 국민발언,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의회 같은 수구민주주의를 통한 공론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크 랑시에르는 대의정치는 엘리트 지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치안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는 가짜다. 대의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그렇게까지 규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중대형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와 지금같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외발민주주의는 이건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라는 양발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시급한 어떤 87년 체제를 극복할 이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1%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이 수구 보수 국민의힘당과 국민의 10%, 20%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이 자유보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체제는 이 정치적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헬조선 이 신양반제 사회를 심화시킬 뿐이지 이를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사회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격차는 지금 현재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격차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인 상황에서 정당은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지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말꼬리나 잡고 계속 싸우는 이 현대판 예속 논쟁을 계속 벌이면서 이 헬조선 신양반제사의 골을 깊어만 가게 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치열한 예속 논쟁을 벌이면서 상호 죽일 듯이 싸웠지만 결국 그들은 이 양반과 상민, 이 반상 체제 유지에는 철벽 동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의힘당을 국민에게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멧돼지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무늬만 진보스러운 간교하고 교활한 여우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소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이 시족 집단처럼 분열하면서 존재감 없는 정치 집단이기에 기대를 별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80%의 서민 대중들은 진실로 자신들의 근본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실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황소정당의 출현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바꿔야 할 그 포스트 87년 체제의 정치 시스템은 뭘까? 첫째로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양발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발민주주의가 아니라 양발민주주의로서 이 네오 직접민주주의 민치와 대의민주주의 통치가 이게 상호 결합되고 구동되는 자치분권 협치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치 만족도를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시제는 정치 만족도 50점과 정치 효능률 50%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 직접민주주의 민치가 국정의 50%를 담당하고 대의민주주의 통치가 국정의 50%를 맡는 그런 국정 운영을 분담을 해야 정치 만족도와 정치 효능감이 75%대의 선진 정치 체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대의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도 정치 만족도 50%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참여를 해야지, 참여하지 않고 누가 대신해주면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50%와 대의 정치가 정치인이 하는 50%가 같이 병행해 나갈 때 75%대의 정치 만족도와 정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 직접민주주의는 전통적 직접민주주의와 새로운 양발민주주의는 네오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수구민주주의에 융합된 것을 전통민주주의, 네오 직접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민주주의의 이 포퓰리즘의 맹점을 극복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오 직접민주주의는 다음에 세 차원의 활동을 추구하죠. 첫째는 읍면동 주민자치입니다. 읍면동장 선출제를 통해서 마을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와 고독사 공포 없는 사회적 농장의 양로원 같은 고독사 공포 없는 노인 안심마을을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 체제를 만들지 않고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 가지고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바람,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시민정치입니다. 예전에는 국민투표 한 번 하는데 90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불과 2, 3억밖에 안 됩니다. 보통 예전에는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이유로 직접민주주의는 돈 먹는 하마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핑계로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회를 수구민주주의 공론정치입니다. 시민의회를 통한 수구민주주의 공론정치입니다. 시민의회는 추첨제로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한 3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안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시민의회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에 소신 투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부동산 이런 시민의회를 통하면 부동산 문제, 대학 무상교육 문제, 선거법 문제, 의원 봉급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의원들이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 사안 아닙니까? 선거법, 의원 봉급 이런 걸 왜 자기들이 정합니까? 그건 이해 충돌에 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해야죠. 만약에 이런 방식이 되면 부자와 권력자 카르텔 관련된 그런 기득권에 관한 그 법 제정을 시민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의 특권과 기득권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정치 체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공화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절반 수준, 절반도 안 되는 공화정이죠. 제대로 된 공화정이 되려면 공화정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계급 간이라는 계급을 대표하는 당들이 나와서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당제가 필수죠. 그 다음에 제도 간 상권분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 통치 세력과 제도 권력인 대의민주주의 통치 세력과 이 시민 권력인 직접민주주의 민치 세력이 또 상호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다당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와 10%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양당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그리고 이들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면서 그 소수 그 권력자와 부자들을 과다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의정치와 지금 현재 우리의 87년 체제는 대의정치와 관치 일변도의 체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통치 권력 이런 대의정치와 관치 일변도의 대의민주주의 통치 권력 구조만 존재할 뿐이지 직접민주주의 민치 권력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화정이 매우 취약한 체제가 87년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발한 시민입법, 국민소환, 국민투표가 제도화되어야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읍면농장 선출제가 이루어져야 주민자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포스트 87년 체제의 사회상은 뭐냐? 첫 번째는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입니다. 지금 현재 1대 9대 90의 이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 나쁜 불평등 사회죠. 이걸 넘어선 극복한 1대 39대 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1대 39대 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불평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사회를 더 만들어서 이제 이 지구 재야생화 프로젝트,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지구 재야생화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탈성장, 탈중앙형, 이 초록문명 생명사회도 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마을연방민주공화국 또는 스위스의 마을연방민주공화국 또는 프랑스의 중앙집권 체제와 자치분권 체제의 혼합 체제를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87년 체제는 87년 체제, 이는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는 에리트 카르텔 부패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체제입니다. 이 외발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로 에리트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융합의 이 두발민주주의 체제인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이나 아니면 중앙기관 체제와 자치분권 체제의 혼합 체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에리트 부패는 이걸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경제 지표나 국민 의식 수준으로 보면은 분명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득 불평과 자신과 소득 불평,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이기
나라인 거죠. 이렇게 된 이유를 부패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이렇게 된 것이 엘리트 카르텔 부패에서 연유되었다. 한국의 부패 유형은 정당과 언론 방송과 검찰과 재벌 기업 등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 엘리트들이 삼권 분립조차도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편먹으면서 서민 대중을 등쳐먹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87년 체제,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 유형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체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 국민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1%고 검판사 기소율이 0.05%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대장동 관련 회사에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큰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라는 사람은 한국판 드레프스 사건이라는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포스트 87년 체제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사상이 뒷받침돼야 되느냐, 어떤 진보 담론이 뒷받침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직접민주주의 운동의 새 역사를 촉발시켰던 이 촛불 시민혁명은 이 마을로 간 촛불민주 시민혁명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 길을 잃고 미래를 헤매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진보 담론 재구성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진보 세력의 이념적 기반은 1980년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즐겨 읽혔던 책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나 일명 해전사라고 그러죠. 전환시대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역사이념 담론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파를 자임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진보 세력은 기존의 진보하고 낡은 진보 담론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말 해괴망측하기 그지없는 이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의 도전에도 제대로 응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하면 일제와 독립운동은 근대화시켜준 일본의 배은망덕한 반국가적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은 친일 매족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경강부회한 이론일 뿐인데도 우리가 제대로 이거에 응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보 담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진보 담론은 네오 직접민주주의와 생명평화 민주주의여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론을 보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구한말 근대에 위정척사파와 이 서구적 근대론이 개합파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개벽적 근대론을 전개한 개벽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위정척사파와 서구적 근대론인 개합파와 개벽적 근대론을 가진 개박파가 그때 당시에 사상적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개벽적 근대화 생명평화 사상, 생명평화 민주주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시 세계 열강의 헤게모니를 가진 서구적 근대에 그때 당시에 한국이 그 아주 그 서구의 우리가 근대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뺏겨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 열강의 헤게모니를 가진 서구적 근대에 제대로 우리가 응전을 못해서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이지 우리에게 근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개벽파는 정다선의 실학에 이어서 동학의 삼경사상, 경천, 경물, 경인이라는 동학의 삼경사상을 기반으로 개벽적 근대를 형성해왔죠. 그래서 이 개벽적 근대 사상은 이후에 3.1운동과 무장독립운동, 4.19 혁명, 1987년 6월 시민혁명,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면면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벽파의 중심 사상은 저는 생명평화 사상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다산의 여전제 사상과 동학의 상경사상 그리고 흥부전의 재해석까지 결합한 이 흥부노믹스로까지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평화 사상은 일찍이 임시정부의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으로 외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직접민주주의, 자율주의, 생태주의, 생명지역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주의 이런 제반 사상과 합류하고 지평융합되면서 그 사상은 굉장히 더욱더 풍부해지고 구체화되고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의 사상지형에서 진보의 재구성 중심 사상은 생명평화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상은 생명평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평화 사상에 결부된 정치 이념은 서구적 근대 좌파 이념인 막스 레닌주의류의 빨갱이 이념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친일 매족의 약탈적 자본주의류의 이 파랭이 이념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생명평화 사상은 신건국 강명, 상균주의와 여전제형 지공주의가 결합된 신건국 강령, 그 다음에 네오제언리의 민주주의, 즉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가 융합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이념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평화 사상은 다시 87년 체제의 제도적 측면이 네오 직접민주주의라면 내용적 측면으로는 생명평화 민주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식 분류 방식으로 하면 혁신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국민의식 전환과 영성운동입니다. 이 무한경쟁의 이 화려한 풍요에서 더불어 사는 건박한 풍요관으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나부터 잘 사는 이 뽀다군하게 잘 살아보자 라는 게 이게 개발도상국의 어떤 의식이죠. 그런데 이런 개발도상국의 국민의 어떤 무한경쟁의 그 화려한 풍요관에서 사회적 우정과 공동체 문화가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선진국형의 건박한 풍요관으로 가치관과 인생관을 진화 발전시킬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 파티보다 10,000원씩 더치페이 해가지고 준비한 그 주말 텃발 잔치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면서 막걸리 몇 통 갖다 놓고 그 신나게 그 한낮을 노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성 인지 감수성과 영성운동이 필요하다. 영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전체성 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산속에서의 면벽수도나 철약이 돼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생득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람이 짐승화되면 이런 영성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돈독이 올랐다 하면은 그 얘기는 사람이 짐승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안 봐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의 맷돌이 되어버립니다. 돈독이 올라버리면 짐승화돼 버리는 거고 짐승한테 영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영성을 되찾으려면, 즉 짐승화된 인간성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면 현재와 같은 1대 9대 90의 94의 같은 나쁜 불평등 사회,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가만히 눈뜨고 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성을 되찾으면 짐승화된 인간성에서 사람으로 되돌아오고 영성을 되찾으면 스스로 변하게 되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영성이 없을 때는 돈독 올라 거물주가 된 사람들을 추앙하는 인생관을 갖게 됐죠. 그렇지만 그런 돈독 올라서 거물주가 된 사람들을 추앙하는 인생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더불어 함께 사는 걸 추구하는 위대한 평민들을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 위대한 평민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으로는 각성이라 하고 종교적으로는 해결하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87년 체제에서 정말 그 새로운 사회로 변하고 새로운 의식으로 각성되고 깨달을 때 우리 사회는 정말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